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네트워크로의 여행을 함께할 성균관대학교의 안성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유선 랜 쪽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 무선 랜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선 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요즘은 무선 랜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왜 와이파이라고 하는 게 뜨죠? 그게 다 무선 랜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IP 공유기 이런 거 쓰면 여러분이 다 기본적으로 무선으로 접속하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그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걸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선 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크게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왜 데이터 링크 계층이 이렇게 LLC하고 맥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맥이 무선 랜에서는 또 두 개로 또 나뉘어요. 그래서 DCF, PCF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라는 거 여러분 사용하시죠? 저도 소위 핸즈프리라고 그러죠. 왜 이제 휴대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이어폰을 이렇게 껴가지고 무선 상태에서 주로 이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도 이제 랜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블루투스 할 때 여러분이 유선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무선 랜에서 우리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BSS라는 게 있고 ESS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BSS는 Basic Service Set 요거의 약자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선 랜을 사용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본 영역의 단위를 우리가 이제 BS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SS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애드혹이라고 하는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인프라스트럭처 모드고 어떤 게 애드혹 모드냐라는 거의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AP가 있느냐 없느냐. AP가 뭐냐면 액세스 포인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무선 공유기 유무선 공유기라는 걸 집에 쓰잖아요. 걔가 AP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유무선 공유기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액세스 포인트, A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고 하고 요게 없이도 무선으로 랜을 구성해서 서로 통신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애드혹 모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P라고 하는 게 보통 이게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얘를 이제 기지국, 베이스 스테이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를 통해서 유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AP가 있느냐, AP가 없느냐로 우리가 두 가지 동작하는 네트워크를 구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AP가 없으면 애속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AP가 있으면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P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집에도 AP가 있고 옆집에도 AP가 있잖아요. 그죠?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은 PC라든지 노트북이 무선으로 접속해서 우리 사용하고 있죠. 그 영역 보이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인 공간을 우리가 테두리를 칠 수 있을 거예요. 그 테두리 영역을 우리가 BSS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도 BSS가 있고 옆집도 BSS가 있고 윗집도 BSS가 있고 다 BSS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신되는 그 영역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BSS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AP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갖다 놨는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집에 여러분 하나쯤은 있잖아요. 요게 이제 AP라고 부르는 겁니다. 액세스 포인트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 유무선 공유기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앞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이게 유선 랜에서 사용하던 RJ45 포트입니다. 유선 여러분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거를 그 UTP 케이블을 사용해서 PC에 혹은 노트북에 RJ45 커넥터를 이용해서 딱 꽂고 그 다음에
그 무선 공유기, 유무선 공유기에다 딱 꼽으면 그때는 뭐가 동작해요? 그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 CSM의 CD라고 하는 유선 프로토콜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와이파이 접속, 무선으로 접속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하고 있는 무선 랜에 대한 동작 과정들이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S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Extended Service Set의 약자인데요. 방금 이제 BSS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BSS는 AP를 쓰던 안 쓰던 간에 기본적으로 영역이 서비스되는 그 영역 자체를 의미하는데 이 영역이 또 다른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집도 하나의 BSS고 옆집도 하나의 BSS고 그 옆집도 하나의 BSS인데 우리가 옆집으로 이메일 보낸다고 안 가진 않잖아요. 그죠? 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 있는 컴퓨터로도 이메일이 가는데 옆집을 안 가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BSS하고 다른 BSS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결된 전체 덩어리를 우리가 Extended ESS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BSS가 하나의 AP에 관리하에 있고 또 다른 BSS는 또 다른 AP에 관리하에 있고 또 다른 BSS는 또 다른 AP에 관리하에 있으면 얘네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디스트리뷰션 시스템. 저기서는 지금 10base5 같은 동축 케이블을 사용한 랜처럼 보이지만 그거 외에도 허브를 사용한 형태로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DS라고 하는 걸로 BSS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 덩어리, 요걸 뭐라고 하느냐? 요걸 ESS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뭐 구분이 가죠? BSS, ESS. 뭐 BSS 합치면 ESS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 그다음에 이제 무선 랜에서는 맥 계층이 또 두 개로 나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데이터 링크 계층이 LLC하고 맥으로 나뉘고 맥이 무선에서는 또다시 두 가지로 DCF, 뭐 PCF 이런 걸로 나뉜다라는 거죠. 무선 랜의 표준이 어떤 건지 기억이 나세요? 물론 뭐 CSMAC에 이런 걸 쓰고 있긴 하지만 IEEE의 표준으로 나타내면 802.11로 시작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실은 뭐 11A, B, G, N,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11로 시작하는 것들이 와이어리스 랜에 대한 어떤 표준에 대해서 활동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맥 계층이 이거 무선 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맥 하나로 안 되겠다. 좀 이거 두 개로 나누어서 기능을 좀 분리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DCF, 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이라는 거 하고 PCF, Point 코디네이션 펑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뭐 용어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사실 어려운 용어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 네트워크에서 용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CF라고 하는 거는 좀 특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아까 그 BSS 설명할 때 모드가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AP를 사용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하고 AP를 사용하지 않는 애드악 모드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PCF를 쓰려면 반드시 AP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만 PCF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그 PCF라는 애가 중간에 어떤 그 통제하는 애가 있어야 돼요. 컨트롤러가 있어서 이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거를 통제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랜에서는 그런 통제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PCF는 그런 통제 기능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애드웍은 통제하는 애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AP는 그렇지 않죠. 그죠? AP를 사용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는 AP 같은 경우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얘가 중앙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써야지만 PCF가 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PCF를 사용하게 되면 컨텐션이 발생하지 않아요. 컨텐션이라는 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자, 기억나세요? 자,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자, 캐리어 센스를 해봐서 아무도 데이터를 보내는 것 같지 않으면은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이런 행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컨텐션이었죠. 근데 PCF는 그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 네가 보내 이렇게 딱 고정시켜 줍니다. 누가 보내야 될지, 지금 이 차례에는 누가 질문해야 될지, 누가 말해야 될지 순번을 정해줘요. 누가? AP라는 애가 정해줘요. 그럼 그런 기능 하는 거는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PCF가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CF는 CSMA CA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SMA CD는 유선 랜이고 CSMA CA는 무선 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CF라는 애는 이 CSMA CA를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LLC라는 애는 모든 랜의 공통이니까 LLC라는 애는 있고 그 다음에 PCF라는 애는 옵션입니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CF가 있고 그 다음에 물리 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이 보면은 LLC, PCF 맥, DCF 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PCF는 옵션입니다. 옵션.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PCF 밑에 DCF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DCF는 꼭 있어야 되고 PCF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CF, 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이라는 거는 CSMA CA를 쓰는데 자, 우리가 CSMA CD 어떻게 동작했어요? 자, 누가 데이터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들어보고 캐리어 센스를 해보고 아무도 데이터를 보내지 않으면 내가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가 충돌이 나나 안 나나 콜리전이 나나 안 나나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보다가 충돌이 딱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즉시 전송을 중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와이어리스 랜에서는 이렇게 콜리전을 디텍션 하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 그래서 왜 어렵느냐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히든 터미널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숨겨진 단말기 문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충돌이 나는 것 자체를 아예 인지를 할 수 없어요. 참 이렇게 하니 어떻게 CD를 쓰겠습니까? 그죠? 충돌이 난 걸 아예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쓰겠냐 이거죠. 그죠? 요거 이제 잠시 바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충돌이 났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충돌이 나서 신호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게 충돌이 난 건지 안 난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 왜냐하면 이제 무선에서는 이 신호가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이렇게 감쇄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원래 이렇게 신호가 충돌이라는 신호가 내가 인지를 하려면 이렇게 신호의 크기가 세야 되는데 이 신호의 크기가 약해져가지고 이게 충돌이 난 신호인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출발한 신호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돼요. 뭐 시그널 페이딩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충돌 자체를 감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선에서 충돌을 피해가자 이거죠. 충돌을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 어차피 충돌을 감지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피해가야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히든 터미널 프로블럼, 숨겨진 단말기 문제라는 게 뭐냐?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컴퓨터가 이렇게 나란히 B, A, C 세 대가 나란히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자 이거죠. 그럼 B라는 애는 무선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가상의 원을 쭉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려볼 수 있죠. 나도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말소리가 들리는 영역을 가상으로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C라는 애가 그 화면에 보시면 C라는 애가 또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영역을 동그라미를 이렇게 영역을 그리게 되면은 이걸 보시게 되면 B가 말하는 게 C한테는 안 들려요. C가 말하는 게 B는 안 들리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B라는 애가 자, 캐리어 센스를 했어요. 누가 데이터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C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C는 어떻게 해요? B가 저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네 라고 판단해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중간에 있는 A는 어떻게 되겠어요? B가 보내는 거하고 C가 보내는 게 두 개 A에서 딱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충돌이 나는 거죠. 그럼 A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B하고 C는 서로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충돌이 나는지 안 나는지 충돌이 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한다? 숨겨진 단말기 문제, 즉 hidden terminal problem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충돌 감지가 안 돼요. 충돌 감지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선 랜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RTS하고 CTS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든 터미널 프로블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자, 내가 캐리어 센스, CSMA라는 걸 쓰니까 캐리어 센스를 딱 해봤는데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못 들은 걸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아무도 말 안 한다고 생각해서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감지를 못했을 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데이터를 안 보내는 그런 아이들 상황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형성이 충돌이 계속 나는 거죠. 충돌이. 그러니까 A라는 애는 중간에 껴가지고 계속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RTS, CTS를 주고받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RTS는 뭐의 약자냐면 Request to Send. 자, 내가 데이터 좀 보내려고 한다라는 걸 요청하는 거고, Clear to Send는 그래 보내라. 네가 보내도 괜찮아. 라는 거를 의미하는 CTS를 서로 주고받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히든 터미널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B가 얘기하는 영역이 있고 C가 얘기하는 영역이 있어 서로는 들을 수 없는데 A는 중간에 딱 껴있잖아요. 그죠? B라는 애가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RTS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일단 보내봅니다. 그러니까 Request to Send 하는 거죠. 자, 내가 좀 데이터 보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보내도 괜찮겠어? 라고 이제 리퀘스트 샌드를 딱 보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C는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B하고 C하고는 서로 히든이기 때문에 서로 숨겨져 있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A는 듣죠. 그럼 이제 A가 이제 들으면 어떻게 해요? A가 응답을 해줍니다. Clear to Send라는 걸 보내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A는 B로도 도달 가능하고 C로도 도달 가능합니다. 그래서 Clear to Send라는 메시지가 쫙 퍼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C는 가만히 있다가 뭘 받게 돼요? 클리어 투 샌드를 탁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누가 요청을 했나 보네. 내가 안 보이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데이터를 보내나 보네. 아니 내가 그러면은 데이터를 보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안 보내서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충돌을 회피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히든 터미널 프로블럼이 발생하는 거를 RTS와 CTS를 서로 주고받게 되면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이는 그 흐름도는, 이 흐름도는 이제 CSMA, CA가 동작하는 전체 과정을 흐름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얘도 이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백오프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백오프가 뭐였어요? 충돌이 나면 좀 있다가 캐리어 센스를 한다 그랬죠. 그죠? 누가 데이터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감지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0이었다가 충돌이 나면 물러섰다가 또 충돌이 나면 더 물러섰다가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ersistence strategy라고 하는 거는 비지일 때, 내가 캐리어 센스를 들어봤는데 누가 데이터를 보내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걸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DIFS라고 해서 interframe space라고 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나서 RTS를 보냅니다. RTS를 보내야 그 히든 터미널 프로블럼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기다려야 돼요? RTS 보낸 다음에 CTS를 기다려야죠. CTS가 오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오면 충돌이 난 거죠. 누군가 RTS 보내고 나도 보내고 쟤도 보내고 여러 사람이 보내는 이 RTS 신호가 이제 섞인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이제 CTS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을 보내는 거죠. 프레임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기다려요? 에크를 기다립니다. 에크를 기다려서 에크가 만약에 오게 되면 잘 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만약 에크가 안 오면 또 에크가 어디선가 이렇게 부딪혀서 충돌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오프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작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이제 비지였으면은 누군가 말을 하고 있으면 기다렸다가 말이 딱 끝나면 좀 쉬었다가 뭘 한다? RTS를 보낸다. 그리고 CTS가 오게 되면 이제 내가 데이터를 보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데이터를 보내죠. 보내고 나서 또 뭘 해요? 그거에 대한 에크를 또 기다려요. 잘 받았다는 OK 메시지를 또 기다린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유선 랜에서는 사실 간단했어요. 뭐 캐리어 센스에서 아무도 데이터를 안 보내면 내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이 났는지 안 났는지 감지했다가 끝내고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뭐 기다리는 게 엄청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속도라 하더라도 사실은 유선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PCF가 있었죠. 포인트 코디네이션 펑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얘는 AP가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한 번씩 이렇게 보낸다 그랬죠. 근데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하냐 하면, 시간에 민감한 전송인 경우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일반적인 CSM의 CD나 CL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충돌이 자꾸 나면 내가 데이터를 못 보낼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충돌이 16번 이상 발생하게 되면 포기해버리거든요. 데이터가 안 가요. 그런데 이제 반드시 데이터가 가야 되는 그런 그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를 보장을 해주자. 라고 해서 이제 PCF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타임 센시티브한 그런 전송, 시간에 대한 요구, 자, 이 시간까지는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존재할 경우에는 PCF가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집중식으로 AP가 이제 할당을 해주죠. 그래서 야, 너 데이터 보낼 거 있어? 너 데이터 보낼 거 있어? 너 데이터 보낼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폴링이라고 불렀죠. 그죠? 이런 폴링을 해주는 겁니다. 각 그 무선 랜을 사용하는 컴퓨터들에게 야, 넌 데이터 보낼 거 있냐? 너는 데이터 보낼 거 있어? 너는 데이터 보낼 거 있어?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면 그걸 받은 애가 그 메시지를 받은 애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럼 꼭 보낼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PCF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가 존재합니다. 자, 블루투스는 원래 랜에서 쓰인다기보다는 뭐 커피 메이커라든지 전화기라든지 키보드라든지 이런 서로 다른 기기들이 서로 무선으로 통신하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얘는 여러분 저기 블루투스 쓰면서 뭐 AP 이런 거 쓰는 경우 못 봤죠, 그죠? 예, 얘는 애드혹 네트워크입니다. 애드혹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AP 이런 거 없이도 될 수 있어요. 내가 뭐 블루투스 키보드를 쓴다 하더라도 블루투스 키보드하고 그다음에 뭐 블루투스 마우스하고 이런 걸 쓴다 하더라도 누가 AP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뭐 휴대전화하고 이어폰하고 쓸 때도 블루투스를 쓰는데 뭐 AP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를 탁 구성하는 거죠. 이런 네트워크 이제 애드혹 네트워크라고 하고 특히 블루투스들 장비들끼리 서로 연결된 그 네트워크, 고 형성된 그 네트워크를 뭐 피코넷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IEEE에서는 802.15가 WPAN,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어리아 네트워크라고 해서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뭐 한 건물, 한 공간 전체를 막 연결하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라 보통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장비들을 서로 네트워킹을 하자라는 것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램보다는 좀 더 작은 그런 커버리지를 갖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유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피코넷은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하나는 이렇게 프라이머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는 프라이머리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세컨더리가 돼야 됩니다. 얘네들 전체가 한 8대가 하나의 피코넷을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대가 하나의 피코넷, 무선 형태를 구성하는데 하나는 프라이머리가 존재하고 다른 세컨더리들이 여러 개가 존재해서 이렇게 8대가 하나의 피코넷을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링크가 있는데 하나는 SCO 링크가 있고 하나는 ACL 링크가 있습니다. SCO 링크는 음성처럼 좀 손실은 있어도 되지만 반드시 지연은 안 됐으면 하는 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블루투스에서 SCO 링크라는 걸로 연결해서 통신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내가 그 휴대전화하고 이어폰을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건 음성이 뭐 한 글자 깨진다고 특별히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근데 빨리빨리 전달은 돼야죠. 근데 키보드는 A를 딱 쳤는데 뭐 A가 없어지고 아니면 B로 바뀌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ACL 링크로 서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무선 랜의 기본적인 구조, 뭐 BSS, ESS 이런 게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BSS에서는 AP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프라스트럭처 모드하고 애드혹 모드라는 게 있다라는 걸 얘기했고, 이 무선 랜은 다른 유선 랜하고 다르게 맥을 다시 두 개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래서 PCF와 DCF로 나뉘었고, PCF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폴링에 의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민감한 그런 데이터들을 전송할 수 있었고, DCF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DCF는 CSMA CA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였죠. 숨겨진 단말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든 터미널 문제는 우리가 RTS, CTS를 주고받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피코넷을 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선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